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구독자분께서 또 문의하셨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로직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먼저 자이언트 스텝부터 제가 일단은 분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왜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은 또 전혀 모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제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차트나 일단은 그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왜냐면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조차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는 제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일단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뭐 또 회사에 따라서는 또 사업이 좀 다각화되어 있는 어 회사도 있고, 또 제가 또 미처 모르는 또 신사업으로 또 진출하려는 것 때문에 또 이슈화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짧은 시간에 그것을 제가 좀 면밀하게 보는 것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그런 부분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좀 주로 차트와 데이터에 기반한, 하지만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일단은 최대한 일단은 제가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는데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 이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일단 차트는 좀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좀 장기간 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식할 때 가장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고점이 86,000원까지 이제 갔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뭐 2만 1,000원, 뭐 2만 1,000원, 2만 2천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많이 싸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AI 기반으로 하는 일단 영상 기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자이언트 스텝의 기술력이 뭐 얼마나 높다, 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뭔가 깊이 있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새로운 우리가 우리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I나 그 뭐 저기 메타버스 뭐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한국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게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에요. 우리나라 좀 교육도 약간 이제 좀 주입식 교육에 좀 획일화된 교육을 하고 뭐 수능을 위한, 그냥 대학 가기만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좀 창의성이 떨어지는, 물론 우리나라가 뭐 약간 이제 뭐 K-팝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하긴 하지만, 예, 조금 그런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런 약간 컴퓨팅 기술, 우리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진짜 완전 최고 난이도의 어떤 기술에 대한 우리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한국에서 어 그런 어떤 업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뭐 이뤄내면 좋죠. 우리는 한국이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좀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조금 우리나라 제가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 바이오 종목도 우리나라 물론 다른 나라들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항암 신약을 개발한 나라가 많이 없죠. 예. 대부분 또 거의 다 이제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뭐 이제 뭐 GDP나 이런 걸 봤을 때 선진국이라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뭐 항암 신약을 개발한 적도 없고. 예. 그런 약간 진짜 세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뭐 노벨 과학상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과연 좀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일단은 이 기업의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 기업의 기술력과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그런 것을 진짜 실제로 이뤄낼 수 있을까? 예, 이게 뭐 우리가 주식 하는 우리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 가치로 자연스럽게 오르는 자연빵이 있고 예? 뭐 작전 세력이나 뭐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해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있는데 전자의 어떤 방식으로 회사 가치 자체를 진짜 찐또배기로 진짜 이 회사 가치를 올려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도 조금 힘들다. 예, 뭐 작전을 해가지고 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것은 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자연빵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조금 이 사업 분야 AI라는 이 테마 자체 예,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 근데 뭐 우리가 뭐 K 배터리 뭐 그런 것들 바이오도 우리나라가 선두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예, 꽤 오랜 시간 이 바이오 분야에서 많은 투자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바이오라는 분야 자체가 제가 뭐랬습니까? 뭐 아니면 도인 엄청나게 이게 힘든 분야예요. 예, 엄청난 실패를 이제 한국들이 많이 하면서 시행착오를 지난 수십 년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항암신약 하나 개발 못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지만 좀 그 생명공학적으로는 조금 우리나라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의료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 반열에서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쪽으로 나중에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좀 AI나 뭐 양자역학, 메타버스 약간 이런 이제 분야에서는 조금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이 자이언트 스텝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의 장기적인 미래 전망도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굉장히 앞서 있는 선진국 기업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뭔가 스타트업 기업처럼 출발을 한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뭐 네이버에서 뭐 지분 투자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 다른 카카오도 그렇고 예, 약간 인수합병식으로 예? 아니면 이제 그런 어쨌든 인수합병과 비슷한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좀 여러 어떤 사업이나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투자 행위는 그냥 일반화돼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아예 뭐 무시해버릴 건 아니지만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시할 건 아니지만 네이버가 뭐 지분 가지고 있다 가지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네이버가 지분 가지고 있던 기업들 중에 다 성공한 거 아니라는 거는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아시고 그리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어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싸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재무제표를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잭팟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지만 그것을 일단 차치한다 하면은 지금 사실 요 바닥권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좀 횡보할 확률이 높다. 근데 우리가 이 바닥권이라 하면은 지금 최고 바닥이 15,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게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1,000원으로 다시 조금 한 25,000원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여기 저항선에 여기 한번 부딪히고 또 여기 한번 부딪혔습니다. 또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할 때 이게 15,000원에서 25,000원이면 굉장히 큰 폭인데 요 안에서 조금 짧지가 않은 기간 동안 횡보를 하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3만원 이 3만500원이 이 3만500원이에요. 이 3만500원 선을 좀 뚫기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3만500원을 뛰어넘는 것은 조금 힘들다. 근데 요즘에 이제 챗 GPT라는 어마어마한 녀석이 지금 미국에서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지금 이 산업계를 완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의 지금 핫한 지금 AI 기반의 이제 대화형 챗봇인데, 그런 어떤 뭐라 하죠? 챗 GPT 때문에 그런 약간 AI 기반 대화형 챗봇이라는 그런 테마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주가가 확 붙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좀 거시적인 경제 환경 자체가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요런 이제 챗 GPT 발 어떤 AI 기반 챗봇에 대한 테마 형성으로 인해 가지고 몰라 뭐 작전 세력들이 기어 들어와 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뭐 끌어올릴 수는 있을지언정 자연빵 그냥 이 회사 자체가 진짜 가치가 높아지고 얘들만의 기술을 확보하고 AI의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이 회사 가치가 높아지고 따라서 뭐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들도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단기간 안에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가능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35,500원을 조금 넘기, 왜냐면 우리 중장기적이라는 건 좀 먼 미래잖아요. 먼 미래까지 야 네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약간 단언하듯이 얘기를 하느냐. 물론 무리수는 있습니다. 무리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박스권이 15,000원에서 25,000원, 15,000원에서 35,500원. 예, 특히 이 35,500원의 이 저항선은 엄청 강력한 저항선이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구독자분이 어디서 이게 뭐 옛날부터 물려 있던 건지, 여기 새롭게 요 바닥 요 박스권에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 자체가 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하단부에서 매수하고 조금 박스권 상단부에서 오면은 팔고를 반복하면서 좀 단기적인 수익을 짧게 잡아 나가시는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좀 좋게 보고 있다면, 구독자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면, 왜냐면 사람마다 종목을 바라보는 또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좋게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좀 짧게 좀 가져가면서 좀 리스크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익은 좀 작더라도 대신에 리스크도 좀 작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솔직히 35,500원 이 저항선을 좀 넘기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예, 35,500원은 커녕 여기 이 25,000원 계속 지금 맞고 떨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맞고 떨어지는 이 25,000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쉽지 않게 뚫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횡보할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 그렇게 짧게 수익을 짧게 박스의 하단부 그리고 박스의 상단부를 여유 있게 그냥 마음을 비우면서 가져가면서 그냥 짧게 수익을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조금씩 가져가되 대신에 리스크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25,000원 이 선을 넘냐 안 넘냐. 예? 그리고 다음 굉장히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선이 35,500원 선이라는 거, 요 숫자를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은 말씀드리고, 또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영상으로 찍든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파마만 제가 분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근데 옛날에 제가 이거를 파마를 분석하면서 로직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차피 같은 배를 탔고 같은 그룹이고 같은 어떤 사업 그 영역, 예, 물론 뭐 여기는 제조업이고 로직스는 제조고 여기 이제 바이오 파마는 개발 쪽이고 마케팅 개발 뭐 이쪽인데 같은 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최근에 왜 뭐 로직스하고 파마하고 뭐 상승률이나 하락률이 좀 다르냐, 그거는 좀 주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모회사가 조금 더 좀 무게 중심이 모의사 쪽으로 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호재의 어떤 그 주체성이 좀 영향력이 주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주가가 뭐 자회사가 더 상승할 때 더 크고 할 수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로직스에도 이제 세력이 들어왔느냐라는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로직스는 깊이 있게 팔로우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제가 깊이 있게 팔로우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력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제 로직스를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로직스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거래량도 그렇고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같대 가지고 똑같이 뭐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움직임이라는 게 거의 같은 방향으로 보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왜냐면 자회사인데 전혀 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거의 같은 분야에서 지금 한쪽에서는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한쪽에서는 생산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로직스 자체가 자기네들이 조금 이제 모회사하고 이제 상관없이 자기들이 이 CDMO 이제 이런 위탁 생산 사업 자체가 좋은 게 뭐예요? 꼭 그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의 양만 생산할 필요 없잖아요. 예. 얼마든지 캐파를 늘리고 캐파가 커지면은 그 캐파를 다 채우기 위해서 예, 파마가 뭐 아직 뭐 약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뭐 약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약 하나만 생산해 가지고는 캐파를 채우기가 힘들다 하면 얼마든지 다른 이제 업체들에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위탁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생산 규모가 남다르다든지 뭐 A to G까지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생산 그 품목 뭐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약도 우리가 뭐 액체류가 있고 고체류가 있고 뭐 예?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떤 형태까지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역량을 그 자체를 키워 나가면서 캐파도 키워 나가고 그러면서 여러 이제 그 고객사를 좀 다각화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그 영업을 잘해가지고
그래 한다면 로직스 회사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뭐 모회사가 무능하다, 뭐 예약을 못 만든다, 뭐 이런 거와 별개로, 이거와 별개로 로직스만의 그런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그것이 곧 그 로직스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로직스도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의사인 파마의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 약이 되는 것에 조금 맹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되면은 따라서 로직스도 이제 생산 물량을 이제 쉽게 파마가 다른 회사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생산은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적인 좀 이제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나머지 만약에 그 캐파를 채우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회사, 다른 제약사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로직스도 뭐 자회사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뭐 약간 뭐래 하죠? 장남이 아니고 약간 차남이라서 약간 뭐가 서러움이 있나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독립된 법인이라는 거는 확실해요. 물론 지분을 파마가 대주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영향력이 전혀 없다. 대신에 파마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로직스에 파마에서 돈을 빌려줬기 그런 것도 이제 좋죠. 로직스 입장에서는 파마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돈을 저렇게 막 빗 빠진 돈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자회사와 모회사는 서로 그렇게 자금도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또 로직스가 돈 잘 벌면 또 파마에다 또 돈을 또 자금 뭐 빌린 돈 갚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더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형님과 아우처럼 그냥 형제 같은 거예요. 부모 아래 그냥 뭔가 같이 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세력이 제가 뭐 로직스에도 들어와 있다 없다 요것을 조금 판단하기는 제가 좀 깊이 있게 이제 좀 팔로우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우리 구독자분에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다만 제가 일단 구독자분께서 그것을 좀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왜냐면 이거를 그냥 제가 어느 날 로직스를 차트를 탁 쳐다보고 뭐 데이터 수급이나 이런 거를 탁 쳐다봤을 때 야 이거 세력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거를 이렇게는 알 수 없어요. 세력 들어온 거는 계속해서 팔로우 하면서 어떤 수급 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주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다 동반해서 같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조금 로직스를 조금은 더 약간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관심을 투여해서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예, 세력이 들어온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지를 보고 제가 그것이 발견이 되면은 제가 또 다시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일단은 로직스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고 그리고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마지막으로 할 건데 거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하면은 이제 거시적 경제 환경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시적 경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절대 올해 안에는 절대 금리 인하 없다고 제가 누누이 100번이고 볼 100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라는 놈, 그 물가라는 놈이 이 놈이 엄청나게 이게 이 5%라는 걸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고 얘들이 강력해진다. 예. 힘이 거대해진다.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이 물가라는 놈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와야 되는 게 경기 침체다. 이 경기 침체라는 놈이 안 오면요, 물가 잡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뭐라 해야지, 이 경기 침체 없이 잡을 수 있는 물가 수준은요, 3, 4%. 이 3, 4%대부터는, 일반적인, 이제, 금리 이런 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같은 걸로 가볍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예? 한마디로, 처음에 싹이 틀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면은 이미 막 뭔가 이 걷잡을 수 없는 예?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파월, 예, 연준의 파월 아저씨의 좀 실수였다. 예? 근데 지금도 제가 좀 파월이 갑자기 이상 헛소리를, 예? 뭐 약간 이제 금리를 이제 조금 뭔가 속도를 많이 줄일 것처럼 이제 뭔가 최종 금리에 이제 다다랐다는 것, 그런 신호를 난 너무 일찍 줬다 생각은. 여전히 6.5%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9%, 9.1%에서 최고 9.1%에서 6.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떨어질수록 이제 이 낙폭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고 잘 안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 5%대, 5%대 5.6%가 깨지고 5.9%부터는 정말 끈적끈적해. 이제 쉽게 안 떨어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파월 아저씨가 헛소리 찍찍 하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냐면 이게 물가라는 것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뒤에 그게 또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도 또 파월이 실수하는 거 아닌가. 예,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와 신호를 시장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시장이 뭐 알아쳐먹든 왜곡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부터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우리가 코로나 때 뭐 진짜 뭐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그 얼마를 풀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우리가 고통 없이 아무런 일도 없이 예? 병착륙이고 연착륙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가를 잡고 모든 게 그 코로나 전에 어떤 평온한 그때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전하고 예? 원자재 뭐 이것도 장난 아니고 세계화 글로벌 뭐 이런 거 다 깨졌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고 다른 이제 국지성 뭐 그런 것들 예? 좀 리스크들이 계속 존재하고 유럽도 여전히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탈리아나 이렇게 예, 만성 약간 그 국가 부도 위기 반열에 있는 국가들 예? 이런 것들이 여전한데도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풀고 그랬는데 그거를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만히 그게 횟수가 되겠냐는 거예요. 유동성이. 코로나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미쳤잖아요. 주식이 미치고 부동산에 미치고 예?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미쳤잖아요. 그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유동성을 풀어놔 놓고 그게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고통을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안 받으려고 있잖아요. 에? 일단 코로나로부터 우리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고 살아남았잖아요. 이제는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고통을 우리가 이때 살기 위해서, 예? 뭐, 긴급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면은,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니까, 그에 따른 고통, 그건 감내해야 된다. 근데 이 고통을 안 받으려고 다시 뭔가 완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든지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적어도 우리 인생 지금 나이가 20대건 30대건 40대건 생전에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고통받는 그런 이제 경제 상황 속에 우린 치닫게 되는 거야. 빨리 물가를 잡고 제도약을 해야지, 제도약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 물가를 계속 이거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고통을 달게 받고, 다만 그 고통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도록 좀 준비를 그게 필요한 체결되었습니다. 거예요. 확인 바랍니다. 그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 그 거시적 경제 환경이 계속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죠? 예, 지금 그게 뭔가 CPI가 예상치를 웃돌고 이제 다른 이제 뭐 생산자 지수 뭐 그리고 고용, 실업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고용 쪽이 너무 강력해요. 예, 그리고 5%대를 수렴할수록 굉장히 물가는 잘 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조금 그런 거에 대비하면서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제가 뭐라 했어요? 아직 한참 떨어져야 돼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미야 고점 대비 뭐 3, 40% 떨어져. 그 고점이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부동산 떨어진 거는 이제 거품이 꺼진 수준이에요. 거품이 꺼지는 거는 별 고통이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사람은 없다. 그 과정 속에서 뭐라도 그래도 남기고 팔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고통이 따른다 이거죠. 이번부터 부동산 하락은 고통이 따르면서 직접적인 손해를 보면서 이제는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최소 제가 3년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1년 가까이 한 뭐 10개월인가 9개월인가 지금 이제 하락 시작한 지가 9개월, 10개월 지났으니까 최소 2년 이상은 부동산 하락이 지속이 될 거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자꾸 고점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점만 바라보면서 와 무조건 싸네 지금 싸네 사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물가도 야 9.1 하다가 물가 상승률이 9.1이다가 지금 6% 초반대까지 이제 거의 내려왔으면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니냐 물가가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 아무런 고통 없이 마치 그 어마하게 풀었던 유동성을 그게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반드시 고통이 오고 다만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할 건데,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좀 최근에 뭐 호재성 뉴스도 터지고 뭐 요래조래 하면서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세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예, 준비만 되면요 거시적 환경이고 뭐고 이건 어차피 개별 종목이니까 그리고 작전 주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주포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하지만 근데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얘네들이 아직은 좀 더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날아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제가 새벽이 들어왔다고 포인트를 잡은 지가 여기 어디쯤인데 너무 짧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준비할 시간이 아직 그러기에는 아무리 난다긴다는 작전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제가 한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어떤 호재성 이슈 때문에 주가가 튀면서 다시 조금 세력들이 좀 당황하는 좀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바로잡고 뭔가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감안하면은 아직은 갈 때는 아니다. 그렇다고 매도해라는 얘기는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일단 11,000원 여기를 그때 이제 뚫고 지금 다시 여기 우리가 지금 패턴을 보면 이렇잖아요. 여기서 바닥 슈팅 또 그 슈팅이 한 반쯤 또 바닥 슈팅이 또 반쯤 쭉 가다가 또 슈팅 반쯤 또 슈팅 또 반쯤 이런 식으로 계속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는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이게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좋은 차트입니다. 원래는 상방으로 가는 좋은 차트인데 예, 우리가 그렇게 자꾸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늘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빨리 가길 바래요. 빨리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투자했으니까. 예?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된다. 제가 계속 이것을 말씀드리고 슈팅 줄 때 제가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 슈팅 줄 때 추격하지 마시라. 제가 지금도 수급 꼬인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슈팅 후에 제가 사지 말라 했는데, 여기 11,000원, 만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만원 이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예. 하지만,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매도 매수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엉망이 되고, 예, 사야 될 포인트, 팔아야 될 포인트, 이런 것들이 꼬이면서 조금 평단은 높아지고, 쓸데없는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고, 후회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리고 변동성이 왔을 때, 예, 주가가 만약에 혹시나 훅 떨어지게 된다면, 또 거기에 또 휩쓸려 또 저점에 판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고, 오르고 튀고 나면은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여전합니다. 제가 뭐 지난 영상 올린 게 수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틀 사이에 세력이 준비가 다 끝났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의, 예, 1월, 2월, 1개월, 2개월, 이런, 월 단위 수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면 이제 올해 6월인데, 6월까지 감안했을 때, 얘네들이 그때 내가 6월 이 상반기 안에 무슨 이슈가 터질 거고 거기에 준해서 얘네들이 작전을 펼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냥 제 소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2월 달이고 2월 중순이 지금 넘어갔죠. 2월 중순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4개월 반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1개월 반에서 2개월은 준비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주식이라는 놈이 주가라는 놈이 살아있는 놈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시적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 준비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 말은 뭐냐,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 가지고 작전 세력들이 자기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기들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개미들이 뭐 주식을 던진다든지 그것을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다 받아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준비 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 환경과 이 작전 세력의 어떤 인위적인 그 주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그 정도 한 달 반, 2달 정도 뭐 많이 보면 왜 주가라는 놈은 한번 끌어올리려면 한 달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최소 그래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은 즉슨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주가가 좀 튀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만약에 주가가 튄다면 그건 제가 틀린 거겠죠. 제가 틀린 거겠죠. 어쨌든 세력이 들어온 그 시점과 그런 정황,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세력들의 준비 기간, 보통 일반적인 세력들의 준비 기간이 보통 짧아도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예. 길면은 제가 몇 년 동안도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짧은 경우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짧은 쪽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준비가 짧으면 주가가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다. 예. 하지만 높였다가 자기는 이제 1차 작전을 끝냈는데 다시 이게 떡락했다가 다시 2차도 랠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1.5개월
한 2개월 정도는 좀 준비 기간 때문에 주가가 좀 상방으로 날아가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틀리면은 뭐 틀린 거고 어차피 저는 여기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주가가 저는 튀어도 좋잖아요. 저도 맞잖아요. 예, 왜 저는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매수를 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뭐 주가를 떨어뜨리면 더 살 거고, 그죠? 주가가 튀면은 튀는 대로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포지션과 심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요렇게 좀, 조금 방향성을, 예, 잡아가면 되고, 일단은 그 무게의 축을 아직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주가가 조금 튀기는 힘들다. 길게 3개월도 준비 기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 자세를 하고, 혹시나 주가가 날아가면 좋은 거지. 이미 우리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요렇게 마음을 먹고, 조금 더 추이를, 이 세력놈들이 어쩌는지, 예,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 또 더 나은 영상과, 또 분석글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